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대규모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출근길부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령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가나에게 패하면서 16강 진출이 험난해졌습니다. 대표팀은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반드시 꺾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16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화물연대와 정부의 1차 교섭은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는 최소임금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는 안전운임제를 3년만 연장하고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제외한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폈고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고 품목도 철강제와 자동차 등 7개로 확대하자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우겠다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약속 파기도 모자라 과잉 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하루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단 사흘 남았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서 강하게 부딪히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업무 거부자에 대해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에 나선 것을 두고도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잖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화물연대 노조원들 상당수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사법적 해결은 근본적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화물연대 파업은 이 물류 생태계의 어떤 후진성, 그러니까 개인 개별 사업자들이 지입차주들로 해가지고 그 거대 화주와 협상을 해야 되는 이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임을 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었죠. 하지만 예. 사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계속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고착화됐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이제 경제 그 물류 현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네.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진압을 해도 계속 반복된다. 아,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파업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노동자의 그 노동권을 예. 존중해줄 그런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는 것인데 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나 또 그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이미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네. 불법 행위는 뭐 용납하지 않겠다, 뭐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불법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경산의 위원장을 김문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노동에 대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철학이 없는 정부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 안전운임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가고 합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저는 그동안 정부가 몇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조건 이분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마치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분들이 노동자들인데 우리 국민 대다수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서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마치 일반 국민과 이 노동자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서로 분리되어야 될 존재들인 것처럼 예.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애초부터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이건 정부의 책임과 의무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단 운송 거부 파업 파장이 이제 좋은 평가 들어봤는데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주일 지나면 또 시멘트 생산할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출하 차질을 빚고 있고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이게 2004년 도입은 됐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해야 될 상황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돼요. 지난 대안을. 6월에 사실은 네. 총파업을 했었고요. 네, 7월인가 그때 예, 이제 파업을 보통, 했었고 한 8일 정도 파업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네, 6월에. 예, 6월에 파업을 했고 8일 정도 파업이 진행된 다음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 그리고 품목도 확대도 한번 이야기해보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정해 놓는다. 이것은 시장 체제가 아니죠. 시장 질서가. 그래서 경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정해 놓으면 서비스가 좋든 나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경제 질서하고 맞지 않아요. 또 경쟁 질서하고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땜질식으로 처방을 해놓은 건데 일단 그동안에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일시적으로 조금 연장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품목을 확대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개월 동안 뭘 했어야 되냐면 최소한 화물연대나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아주 치열하게 하고 물류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요. 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물류
큰 물류 기업들이 없어요. 육상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자영업자 수준의 어떤 이 개별 사업자들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또는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사고 그걸로 지입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주들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과잉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선진국처럼 예를 들어서 DHL이라든지 FedEx 이런 큰 물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물류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 물류 당사자들을 어떤 기업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게끔 하고 거기서 파업이든 노동권을 주장하는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물류 회사가 화주들하고 제대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물류 회사하고 대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경쟁하니까요. 근데 이 경쟁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는 시장이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화물연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약간 연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렇게 가자라고 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도 법에 있긴 한데 사실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약점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건 강제로 일을 해라라는 네. 거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좀 이따 여쭤보려고 그쵸.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면 네. 이를 갖다가 우리 정부는 뭘로 보느냐, 이 사업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자, 노동자가 아니라. 예, 예. 그러면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단을 하는데 다만 가격은 담합할 수 없죠. 그런데 영업 중단한다는데 개시 명령을 내린다. 근데 운임은 정할 수 없다. 시장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맥락이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막 엉망으로 지금 꼬여 있어요. 지금 제가 업무 볼 개시 때는. 명령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네. 준비했는데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발동을 하는데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삭발투쟁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정부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이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나 근로 조건 같은 거를 단체 교섭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예.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는데 정부가 이걸 강제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정부가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고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화 타협이 우선인데 네. 그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화물연대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안전운임제를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걸 좀 보여주실래요? 안전운임제가 이 화물차 기사분들 최소한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를 어겼을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러한 제도죠. 지금 이제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3년 이렇게 일몰제로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6월에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을 시작했고 이거 3년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안전운임제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영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업을 했고 노사, 정부와 이 화물연대가 협상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요 여야가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요.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불평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라며 강경일변도의 대응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이미 복합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중지돼야 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으신 대로 이게 이번 파업이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이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이번에 처음 발동이 되는 거라서요. 노조 입장에서도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위헌 주장을 할 수 예.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로 본다면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업 중단하는 거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예. 노동자로 본다면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협약이나 이런 거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 예. 헌법의 정신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의 내용, 업무 개시 명령의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옛날에 그 한 2002년인가요? 그때 너무 심하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들이 막 되면서 네. 심각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그때 들어가긴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문에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또 그런 게 사실 안전운임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3년 전에 문재인 정권 때 도입은 했지만 예. 근데 워낙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그때 여론도 그랬었고 그걸 도입은 했는데 네. 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운임을 법으로 운임은 어쨌든 정부가 정해서 고정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최저 운임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류 시장 자체가 이게 경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류 시장은 이제 완전히 정부가 관리하는 일종의 그 무슨 계획 경제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개시 명령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발상 자체가 예. 국가 개입주의에 이제 근거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여야가 똑같이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운임을 정부가 정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 품목도 또 여당 쪽에서는 그럼 막 운행을 안 하면 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사실은 물류 시장을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면서 물류 기업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들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물차에 가격이 떨어지고 뭐 망하면 자기가 다 오롯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물류 기업들이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하고 그 기업끼리 경쟁하고 화주하고 기업이 타결하고 네. 협상하고 이런 선진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정부가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규모 굉장히 큰데 예. 육상 물류 시장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후진적이어서 이거 언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냐.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될 때 보니까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또 추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논의를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롱텀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주먹국으로 해오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했던 분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결 능력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정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그 운임 이 부분을 온전히 다 개입해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를 대통령이 결정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분들의 그만큼의 안정과 최소한의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6시간, 17시간 과로하고 과적하고 이러면서도 손에 쥐는 거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물류는 경제의 혈관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는 강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분들은 정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타협안을 그동안에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정부안을 던져놓고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합이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놓고 불법이니 운운하면서 하는 이런 정부에 너무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오늘 국무회에서 결정이 났으면은 국토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에. 그러니까 빨리 보고를 해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파업을 막고 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하라고 던지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계속 충돌하고요. 그리고 이 물류 대란이 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적절하게 어떻게든지 타협을 하고 협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넘어갈게요.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여야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합의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충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또 탄핵 소추안 지금 추진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일단 민주당은 내일 발의하기로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뭐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는 같은데 이제 정의당의 오늘 또 결정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해임간의 처리를 같이 동참을 해줄지 이 여부는 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적 과반수면은 뭐 가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궁금해요. 탄핵 소추안 역대로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한 적이 있었나요? 제 과거에. 기억에 장관에 대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약간의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예. 딜레마가 있는 거죠. 헌재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기각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은 해임 건의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탄핵 소추안도. 예. 그런데 그거를 기각했을 경우에는 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해임 건의안부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예. 애초에 민주당이 이제 초반에 그 참사가 났고 초반에 조금 더 강하게 그 책임 추궁을 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금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을 하든지 이렇게 좀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뒷심이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말은 시종일관하고는 있는데 네. 초반에 조금 더 몰아붙였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정조사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또 이상민 장관의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또 파면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또 유족들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또 대통령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결론 나기 전에 파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할 이유 없어 이런 말도 했어요. 혹시 이 문제로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겁니까? 이현주 의원님? 글쎄 뭐 파기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예. 국정조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인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형사 이 수사를 하는 거하고 국회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부터 비롯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과 여러 가지를 묻고 또 국민들로부터 제보까지 받아서 하는 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다만 이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통과시킬 것 같고요.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라든가 조금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근데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예.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오면 이제 사실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론조사나 여러 곳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높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정치적 부담이 이제 대통령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가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해임 건의안을 받더라도 해임 건의안 받는 즉시
해임을 시켜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습하고 언제쯤 어떻게 거치를 결정하겠다라든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보면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했었죠. 경우에는 이틀 만에 바로 사의를 표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나서 네. 수습한 이후에 그때 본인이 그리고 나서 실제로 물러났죠. 이후에 스스로 물러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3권으로 분립이 돼 있고 네. 지금 행정 권력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지만 입법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안을 결정을 할 때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 권력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다른 어떤 조금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견들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여당에서는 좀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협안은 이제 국정조사 좀 끝나고 좀 수습한 이후에 거치 결정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입장 발표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냥 무조건 거부해버리면 상당히 그것도 또 어쨌든 국민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마치 돌격대 내지는 장관 보호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하나도 못 지키게 보호 못하느냐 뭐 이런 전화를 누가 받았다는 등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한 축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저는 그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국정조사 보이콧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제대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어제 가나전 그 축구 보면서 TV에 비치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 그다음에 또 광화문의 광장에서 응원하는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이런 참사가 없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응원했을 그 젊은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러고도 어떻게 집권당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느냐. 그리고 장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느냐. 나중에 물러나겠다는 말조차 안 하느냐.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네. 야, 여야 간에 진짜 소통을 안 하는구나. 예전에 같으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좀 협의를 물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던질 테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 수위에서 답을 좀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야당도 야당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야당에서 조금 뒤늦게 좀 던진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이제 반응이라든가 서로 오가는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여야 간에 그런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은 참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조금 소통을 서로 물밑에서라도 좀 아니 뭐 하셨으면.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치할 뜻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국회에서라도.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만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국회에서는 또 서로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서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슈 하나만 잠깐 짚고 더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혹시 국민의힘 관련해서 전당대회 내년 2월, 3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뭐 이번에 그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그 윤핵관 관저회동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흘러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장제원, 이철구,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회동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된 건 그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흘러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비대위에서 한 뭐 4월 이후 한 5, 6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다만 이러한 어떤 당의 중요한 일정,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어떤 그 지도부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그 윤핵관들하고 좀 사사로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전대
지침까지 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관련해서 지침 안 주시면 다른 거는 뭐 지침 주시는 게 있나 봐요. 네. 당무에 전혀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비대위원장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지도부가 가기 전에 먼저 윤핵관들 부부 만찬 동반 만찬에서 네. 구체적인 시기까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의원들이 할 것 같은데 지도부보다 윤핵관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쫓아내기 전에는 이준석 대표만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비대위가 조금 정상적으로 비대위였나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그게 당의 안정이 조금 찾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재명 대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당이 안정되면. 그런데 아직도 안정이 안 된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말 3초까지는 기다려서 새로운 당대표가 나와야만 야당하고는 대표도 좀 만나고 협치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말 3초든 5말 6초든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좀 협치할 준비를 하셔야만 이런 여러 가지 화물연대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예. 모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물연대와 정부 소통, 여야 소통 모두가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지적을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1,000여 명씩 감소해 유행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1,392명, 해외 유입은 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454명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검찰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에서 이른바 삼각통화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선고당일인 지난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며칠 전 측근을 통해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입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친누나 김 씨는 동생인 김 전 회장과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 B 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른바 삼각통화 매개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누나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거로 의심되는 지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친누나 김 씨가 미국에 살고 있어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씨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초래된 라임 사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해버리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가 중국 공안에 강제 연행당하고 구타당한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중국에 대해 급속히 강경해졌습니다.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 4-5명이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를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BBC 기자를 풀어주라는 구호가 들립니다. 중국 공안은 BBC 기자를 강제 연행했고 기자는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소리쳤습니다. BBC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사 에드 로런스 기자가 몇 시간 동안 구금되고 구타당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순핵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튿날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인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stead of listening to their people's protes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chosen to crack down further, including by assaulting a BBC journalist. 순핵 총리는 나아가 영국과 중국 간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Now let's be clear, the so-called golden era is over, along with the naive idea that trade would automaticall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 순핵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두 나라 경제교류 확대와 중국 인권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국 공공기관 내 중국산 감시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강경 태세로 돌아섰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시장에 퍼진 금리 낙관론을 경고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서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2024년에나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로레타 머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내년 중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될 거란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풀이됩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 이문찬 군이 지난 6월 우승 이후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문찬 군은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고 나누는 게 콩쿠르 우승보다 더 대단한 업적이란 소신을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 페데리코 몬포우의 작품으로 반 클라이번 우승 후 처음으로 내는 이번 음반의 수록곡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광주시향과 함께한 실황을 앨범으로 냈는데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윤희상의 광주여 영원히 등을 담았습니다. 첫 리허설을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이 엄청난 스피릿으로 연주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콩쿠르 우승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이 이어지자 음악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연주 같은 것은 피아니스트로서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음악을 듣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업적이라며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을 간다던가 호스피스 병동 이런 곳을 제가 직접 간다던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연주하고 반 클라이번 이후 첫 리사이틀에서는 기존의 콩쿠르 곡이 아닌 바흐와 리스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적 방향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18살 이문찬 군은 다음 달 도쿄를 시작으로 런던과 로마 등 본격적인 해외 활동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만족한 공연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석에서 연주를 하고 부모님 앞에서 연주를 하고 저는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기 때문에 YTN 신웅진입니다.
무장한 사람은 무리하지 마세요. 축구. 절대 무리. 이게 뭐 축구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아니 그럼 축구 살아요. 사실은 이거 축구 사는 문제야. 우리가 안 밀려. 우리가 안 밀려. 여자 선수들은 업사에서 안 보게 돼. 아 예. 그래서 지금 양쪽에 백혀 있는 거야. 골키퍼 출신들은 아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멋진 경기 보여준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자는 뭐지? 알아. 다 됐지? 민병덕, 허은아, 이성곤, 정동만, 강대식. 이건 좀 들어가야지. 아니 우리 팀만 하려면. 우리 팀 한국팀. 우리 팀만. 한국 팀에. 그럼 수비상은 여기서 의성군 주세요. 유성곤. 의성군. 오케이 됐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며 내일은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3도, 대관령은 영하 5도에 그치겠고요. 대전은 1도, 대구는 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7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해안가에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